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참 아름답지 않나요? 여의도 증권가 전광판이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고 모두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박스피를 탈출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축배를 터뜨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파티의 정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느껴지시나요? 발밑이 조금씩 말랑해지는 기분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젤리 위에 세워진 100층짜리 타워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묘한 이질감 말이에요. 1929년 9월 3일 뉴욕 증시가 역사적 정점을 찍었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다우지수 381포인트, 사상 최고치였죠.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 가격은 영원히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 주가가 23% 폭락했고 그 후 3년간 다우지수는 381에서 42일까지 무려 89%가 증발했어요. 1200만 명이 실직하고 만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2026년 2월 코스피 5200선. 여러분은 이게 진짜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97년 만에 반복되는 역사의 전조일까요? 오늘 저는 단순히 조심하세요 같은 한가한 경고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왜 하필 2026년 하반기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지 자본의 생리를 통해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HTS를 켰을 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92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쑥대밭이 되는 동안 미국은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그때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마법 같은 기술에 사람들은 영혼을 팔았어요. 라디오 관련 주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들였죠.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산업에 AI가 붙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는 시대예요. AI 반도체, AI 로봇, AI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속도보다 사람들의 탐욕이 달라붙는 속도가 100배는 빠르다는 거예요. 1929년에도 그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이 패턴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당시 뉴욕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투자자 조 케네디가 구두를 닦다가 소년이 주식 추천을 하는 걸 듣고 바로 모든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요. 그게 대공황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택시기사님이 반도체 얘기하고 미용실에서 코스피 얘기가 나오고 직장 동료가 레버리지 ETF를 추천하죠. 97년 전과 뭐가 다른가요? 자, 이제 버블 붕괴 직전에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제가 버블의 전조 증상 3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1929년 당시 미국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투자금의 90%까지 빌려서 주식을 샀어요. 100만 원 있으면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겁니다. 증거금이 10%밖에 안 됐던 거죠.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원금 전액이 날아가는 구조였어요. 2026년 현재는 어떨까요? 2025년 말 기준 국내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크게 증가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물론 1929년처럼 90% 레버리지와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1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 한국 시장은 그런 극단적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B2가 늘고 있다는 건 시장 과열의 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버핏 지수의 역사적 고점입니다. 버핏 지수가 뭐냐면요. 한 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이에요. 워런 버핏이 2001년에 시장 과열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라고 소개했죠. 보통 100% 넘으면 고평가, 120% 넘으면 과열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2025년 말 기준 미국 버핏 지수가 200%를 넘었습니다. 전통적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역사적 비교를 해볼게요. 1929년 대공황 직전 버핏 지수가 약 130%였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가 150%였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 증시도 120% 이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다만 이 지표가 절대적인 붕괴 예측 도구는 아닙니다. 고평가 경고 신호로 참고하는 거지 이 수치가 높다고 반드시 폭락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이렇게 높았을 때 조정이 왔던 경험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입니다. 저는 이걸 유동성 동맥경화라고 표현해봤어요.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서 고용을 만들고 소비를 진작시키기보다 주식과 자산 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주가 상승이 실물 지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929년 초부터 이미 미국의 산업 생산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고 건설 착공 건수도 감소했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2026년 현재도 비슷한 현상이 보입니다. 기업들의 이익 체력은 2025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오직 기대감이라는 연료만으로 관성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리스크 요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6년 하반기에 글로벌 부채 만기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S&P 글로벌 같은 기관 데이터를 보면 투조 달러 규모의 기업 채무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해요. 코로나 시기에 발행한 회사채, 정부채가 재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거죠. 저금리 시대에 빌렸던 대출들이 이제는 높아진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리파이낸싱 리스크예요.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면 재무 건전성에 압박이 생기고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다만 이게 특정 시점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채 많다는 건 팩트이고 리스크 요인인 건 맞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형태로 영향이 나타날지는 불확실해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정을 알아두고 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3일 PwC 보고서를 보면요. 2026년에도 정부 부채 증가의 임계점이 주요 리스크로 꼽히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고 2028년에는 107%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국채 이자 비용만 2025년에 1조 달러예요. 미국 정부가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에요. 2026년 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줄 알았는데 에너지 가격이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경제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1928년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것처럼 지금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한국은 기준금리 2.5%로 5번째 연속 동결 중이고요. 중요한 건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괴리가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럼 1929년과 2026년이 정말 똑같은 상황일까요? 여기서 팩트체크를 좀 해볼게요. 다른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 중앙은행의 대응 능력이 다릅니다. 1929년에는 연준이 거의 손을 놓고 있었어요. 오히려 유동성을 더 줄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위기가 오면 즉각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두 번째, 예금보호제도가 있습니다. 1929년에는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들이 돈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죠. 지금은 1억 원까지 예금 보호가 되잖아요.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어요.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2025년 약 300조 원에서 2026년 4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밸류업 정책 효과도 있고요.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상무도 이렇게 말했어요. 1990년 천선 돌파 이후 위기가 왔고 2007년 2000선 돌파 뒤 금융위기가 왔고 3000선 이후 코로나 충격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고점 이후 부침이 반복됐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4000에서 5000까지 불과 3개월밖에 안 걸렸고 당장 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위기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조정이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버블은 항상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해요. 1920년대 라디오도 실제로 혁신이었고 2000년대 인터넷도 실제로 세상을 바꿨죠. 문제는 기대가 너무 앞서가면 현실이 따라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조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조정이 온다면 얼마나 빠질까요? 역사적 사례를 볼게요. 1929년 대공황 때는 89% 빠졌어요. 극단적인 케이스죠.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은 78% 빠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는 54% 빠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코로나 때는 35% 정도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했죠. 중앙은행이 즉각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직전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망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을 누군가 사줄 거라는 믿음이 사라졌을 때 대재앙이 시작됐죠. 지금 코스피 5천을 지탱하는 건 실적도 있지만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1929년 대공황 당시 모든 사람이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인생에 다시 없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공포를 현금이라는 무기로 치환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전략은 현금의 재정의입니다. 많은 분이 현금을 보유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현금은 조정이 왔을 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됩니다. 버핏도 최근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90살 넘은 투자의 규제가 현금을 쌓고 있다는 건 시장이 싸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적정 현금 비중은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올인 상태라면 일부를 현금으로 돌리는 걸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인버스에 대해 알아두되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일일 수익률의 역방향을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행보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누적돼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는 2026년 1월 현재 5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서 상장 이후 95% 넘게 빠진 거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하락을 확신할 때 정기적으로만 쓰는 해지 도구예요. 초보 투자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산 투자의 기본을 지키세요. 주식에 올인하지 말고 채권이나 금 같은 자산도 일부 보유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금 가격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다만 금이나 채권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자산에는 리스크가 있고 개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라 적합한 자산 배분은 달라져요. 중요한 건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 비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929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에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마진콜이 와서 강제 청산당했죠. 지금 신용융자로 주식하고 계신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시장이 10%만 조정받아도 반대 매매 맞으면 회복 기회조차 없어요. 조정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빚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세요. 버블이 꺼져도 살아남는 기업은 있어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부채가 적은 회사, 이런 기업들은 조정장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자인데 미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한 회사들은 조정 때 가장 먼저 빠져요.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이 회사가 3년 뒤에도 살아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1929년 대공황과 2026년 현재 일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증가, 신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 버핏 지수의 고점, 글로벌 부채 리스크. 하지만 이게 대공황이 반복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점도 많아요. 중앙은행의 대응 능력이 좋아졌고 예금 보호 제도가 있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공황이 온다고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고평가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비투는 피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 전략들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해두면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와 뉴스에서는 코스피 6천, 7천을 이야기하며 장밋빛 미래만 그리죠.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가 안심할 때 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2월인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평온함은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 해안가의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멀리 빠져나가는 현상과 같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를 줍느라 정신이 없지만 똑똑한 여러분은 지금 언덕 위에서 바다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이 한 말로 마무리할게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해라. 지금 시장은 어느 쪽인가요? 코스피 5천 돌파에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숫자를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할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시장을 읽는 눈을 조금이라도 넓히셨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오든 안 오든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